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대표 정호진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오늘까지 과연 대한민국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공정과 상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과 상식, 국민 눈높이 단 1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자해적인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들끓는 민심이 무섭다 할 정도인데요. 오늘은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데요. 바로 김병건 기자님. 24년 우리 언론인 외길을 걷고 있고요. 특히 정치부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정당 불문하고 정치인, 당 관계자, 보좌관들 다양한 인맥, 정말 풍부한 인맥을 자랑하는데요. 이 풍부한 인맥이라고 하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병건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 정말 따끈따끈한 알지 못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김병건 기자님 잠깐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병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 방송 저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저희 정호진 대표님께서 공정과 상식 말씀하셨는데 틀린 말입니다. 왜요? 왜? 부인에게만 공정한 거죠. 국민들한테는 공정 상식 없고 부인에게는 공정과 상식이 있으신 분입니다. 부인에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 없다라는 그런 유언비어는 그만하십시오. 오직 김건희 씨한테만. 와 그 일당. 그 일당 과연 누구인지 이따가 한번 좀 밝혀주시죠. 네. 자, 그러면 10월 18일 정호진의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썸네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어제 검찰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결과입니다만 정말 들끓게 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 4시간간에 이건 검찰 사상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고 30분은 오픈, 3시간 반은 비공개 브리핑을 했는데 자, 우리 김 기자님 보시기에 어제 검찰 주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이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보 담당이 와서 변론을 할 때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짧게 하죠. 보통 20분 내외로 하고 질문 몇 가지 받고 그렇죠. 기자들도 큰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었다는 얘기는 해야 될 얘기가 많다는 얘기고요. 즉 해명해야 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얘기가 아니라 해명해야 될 얘기가 많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관련 보도 자료나 설명 자료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어저께 나오자 아침 10시에 방송을 했는데 아침 9시에 기자들한테 그렇죠. 이게 뿌려졌어요. 그래서 엠바고 해가지고 뿌려졌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늘 경향신문 사설에서 나왔더라고요. 저의 그 심정이 그대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문인지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의 변론 요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어제도 이 지금 검찰 발표 나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오늘 한국일보도 그렇게 썼지만 변호인단이냐 없었던 제2부속실 없으니까 제3부속실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겨레 사설의 제목은 검찰 끝났다가 오늘 제목이었는데 조목조목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맡긴 계좌의 시세 조종성을 볼 수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김건희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거예요. 웃기고 있네. 근데 계좌를 일임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근데 거죠. 김건희 씨가 직접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고요.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계좌에서 통정매매 주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김건희 씨가 인식에 가담했다고 증거가 볼 수가 없다. 네, 이건데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주포가 12시에 33,008만 원에 때려달라. 그렇죠. 했는데 80주 아주 88만 주. 88만 주 33,000원 해가지고 근데 액수량 수량까지 정확히. 근데 실제로 김건희 씨가 그 주문을 냈습니다. 7초 후에. 예.
그 유명한 7초 매도. 예. 그래서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 이 손모 씨는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났었죠. 그러니까 권오수 씨가 김건희 씨한테 주식을 팔아달라고 권유했고 김건희는 그걸 그냥 실행했을 뿐 시세 조정에 대해서는 몰랐다. 근데 방조 혐의로 손아무개 씨가 지금 손실을 봤는데도 고소가 됐어요. 그렇죠. 유죄 판결 났어요. 지난달 말입니다. 예. 근데 김건희 씨 모녀는 23억의 이익을 봤어요.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덧붙여서 저의 이 좀 견해를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 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녹취를 틀어줬는데 김건희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0년 전 일이라고. 근데 전 대단히 웃긴 게 이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나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서 피의자로 된 사람이 검찰 조사 받았을 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검찰 다 봐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23억의 시세 차익을 봤어요. 김건희 씨 그다음에 최은순 이 두 모녀가 23억의 시세 차익을 봤는데 이번에 검찰이 어제 무혐의 내린 결정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주식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주식과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얘기했어요. 일반 투자자. 지식이 없는 일반 투자자예요. 근데 1년이란 사이에 김건희 씨가 13억을 봅니다. 일반 투자자 13억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일반 투자자가 13억, 두 모녀 합쳐서 23억 시세 차익 보는 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천운이야. 이거 거의 로또급이야. 정말 천운이 있거나 아니면 조작을 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검찰 11페이지 보도자료에는 이 23억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 이건 너무 웃기던데. 어떻게 보세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응? 말하고 싶지 않은 건데 저는 더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엔론 사태라고 미국에서 있었죠. 예. 그게 어마어마한 법정형을 받고 부사장은 차 안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해서 끝나는 사건인데 이게 분식회계. 근데 이거가 그 당시 미국 재판에서 굉장히 높은 형량을 때리고 감형 없는 뭐 240년 엄청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부자 정보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근데 권오수들이 누구예요? 사장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거 그리고 거기 이번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인용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이치모터스 임직원이고 김건희 씨도 그 네, 도이치모터스 그 자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이사 명함을 들고 다녔던 상황.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그 김건희 씨가 자기가 스스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수첩에서 나와 있는데 저기 보면 도이치모터스 제품인 디자인 전략팀 이사예요, 이사. 즉 내부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주식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 가면 이거는 그냥 이거 무슨 그 뭐야 다섯 방 없는 종신형 뭐 250년형 300년형 뭐 이런 정도 규모 아니에요? 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검찰이 뭉갰다는 건 저는 사실 검찰이 기소를 할 줄 알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기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를 해서 떨어내주고 싶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이제 다음 정권이나 아니면 특검에 의해서 걸리게 되면 더 심각해지죠. 더 심각해지는데 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검사잖아요. 그냥 옷 벗을 수 있어요. 옷 벗고 나서 어디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 물론 특검 등등 해가지고 뭔가 또 이제 기소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변호사 자격 박탈당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뒷배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네. 아니 근데 검사들의 저도 이제 법조 다닐 때 약간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면 검사들은 권력은 유한하다. 그렇지. 거기도 권력은 생존 본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지. 사법 권력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낮은 지지율 상태에서 저 같으면 떨어지고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무혐의 낸 것 때문에 예전에 뭐 그 이명박 사건 같은 경우도 다시 특검했을 때 다 드러났고 다시다. 그러니까 이 또한 또 드러날 것이다.
이 또한 또 드러날 것이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 어제 일단은 검찰의 이 발표가 나기 직전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상설 특검을 또 다 발의했어요. 예, 예.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외 전문? 상설 특검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조언을? 모 국회의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그거 중요해요. 어디?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예, 예. 이걸 갖다가 풀어주세요. 제가 두 군데다가 물어봤어요. 민주당한테 상설 특검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하러 특검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상설 특검이 인원이 너무 작다. 그렇지. 그게 상설 특검의 단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살라미로 잘라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각각의 것을. 껌껌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뭐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외국의 작은 파우치. 뭐 그다음에 무슨 갑자기 외국의 작은 파우치야. 하여간에 디올백 그냥 디올백 왜 KBS 흉내를 내? 그다음에 뭐 대통령 전용기에 사인들 탔던 것들 그 모든 사건들을 아주 작게 잘라서 상설 특검을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민주당 의원은 무릎을 딱 치더라고요. 그래도 되겠네라고 하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랑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전 원내대표 누구? 권성동? 아니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시절. 미래한국당? 네. 아 궁금하네. 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아차차 하더니 그다음부터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차차 하면서. 근데 나 자세히 모르는데 그렇게 살라미식으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너무 많잖아 지금. 그렇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하려면 내가 보기엔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상상특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방법이 있어요. 사실 민주당이 이 건을 해결을 아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청문회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박근혜 때도 보면 특검과 강치 그때 당시에 국정조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동시에 들어갈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살라미 그 중에서 몇 가지 것들을 살라미 정도에서 상설특검으로 보내버리면 용산이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특검 발의했고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탈표 4표가 나왔어요. 예. 뒤에 있다가 한동훈 얘기하겠지만 그건 그때 얘기하고 이번에 더 반란표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나와요. 왜요? 파국으로 가는 걸 두려워해요. 국힘은 파국으로 가는 걸 두려워한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한동훈의 3대 요구 중에 하나가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절차에 따라서 해명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특검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자체 조사가 있을 수 있어. 나머지는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검찰 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검찰은 어제 무혐의로 내렸기 때문에. 근데 그럼 뭘 못해 어떤 절차를 한다는 거지? 한동훈의 3가지 조건 중에서 의혹을 해소할 때 협조해달라. 절차에 따라서 절차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절차에 따라서 협조해달라. 저희는 충분히 설명드렸다. 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건 일단 패스. 뒤에서 얘기하고 저는 이번에 보면서 검찰 조직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야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따뜻하고 온정주의 넘친 거 보셨어요? 와 이거 완전 기가 차고 코가 차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피의자와 관련돼서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의지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돈으로 보세요. 돈으로 왜요? 예. 돈으로 어떻게? 부장검사 출신과 고검장 출신의 정관 예우 때 벌 수 3년간 벌 수 있는 금액 차이가 얼마일까요? 그래요? 나 잘 몰라. 얼마나 차야 돼요?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50억? 예. 그렇게나 많아요? 예. 이야,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고검장 옷을 벗고 변호사 사무실 차리면 일반적으로 도장 변론이라고 해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걸로 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보통 3년 동안에 50억. 이거 어떤 정찰제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이것이 뭐 그쪽 바닥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이긴 하나 50억을 버는데 고검장으로 나오냐 부장검사로 나오냐 일반 검사 주인검사로 나오냐에 따라서 옷을 어느 때 벗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렇죠. 본인 이게 틀려진다. 소위 말해서 퇴직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금액 차이가. 그런데 임기가 반 이상 남았고 앞으로도 인사가 지금 한 7번 정도 8번 정도 더 남아있는 상황에서 못하는 거죠. 탄핵이 아니라 탄핵 할아버지라도.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일단 오늘 뭐 앞서 사설 얘기들 많이 했지만 뭐 유력 일간지 뭐 심지어 조선일보까지도 비판하는 모든 사설을 내보냈고 일단은 검찰의 수사는 끝났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형국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특검하자고 할 거고. 말씀하셨듯이 특검이 있고 상설 특검이 있고 지금 일단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MB 때 했던 것처럼 다시 또 이게 뒤집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일단 열려져 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끝나진 않았죠. 끝나진 않았고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약간 포비아가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탄핵이라는 어떤 포비아가 있는데 그렇죠. 그건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다 무너진다. 뿌리째 흔들린다. 밑동부터 흔들린다.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특검과 관련돼서 3번째 냈고 이번에 3번째 발의한 특검은 지난번과 달리 6개가 더 추가됐죠. 두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구 경북의 민심을 보자는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는 민심이 뭐냐면 여사하고 이혼해라예요. 이혼해라. 내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혼해라. 이혼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김건희 때문에 여사가 나대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자, 그렇죠. 그런 민심이 있죠. 그래서 그런 포비아가 있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걸 캡처본을 준비했다가 지금 올리질 못했는데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지난주보다 그 1% 정도 떨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1% 떨어져서 긍정 22%, 부정은 1% 올라서 69%. 부정 69%, 여차하면 이제 70% 넘어갑니다. 그렇게 됐고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물어본 것 중에 김건희 특검 도입과 관련돼서 도입해야 된다 63, 도입할 필요 없다 26이에요. 근데 여기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는 4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 김건희 공개 활동 늘려야 한다 4%, 줄여야 한다 67%예요. 보수층에서 줄여야 한다가 63%. 이거는 공개 활동 관련된 거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하나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왜 요즘엔 마사지 이런 게 너무 나와서. 뭐 우리 명모 선생님 뭐 그런 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사실 갤럽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이긴 하나. 그래도 갤럽 정도는 뭐. 근데 용산에서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 말이 있잖아요. 1위 1비 하지 않겠다.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가겠다. 그냥 앞서 얘기했듯이 눈치 보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온리 김건희. 응? 공정도 온리 김건희를 위한 공정. 응? 상식도 온리 김건희 중심의 상식.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솔직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요. 우리나라에서 권력서위 4위잖아요. 네. 권력서열 4위인 건 아시죠? 설명해 주세요. 우리 좀. 권력선이 1위 이제 명태균으로 올라갔고요. 2위 김건희 여사. 김건희. 3등 토리. 4등 윤석열. 네. 지금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변함없이 출첵합니다. 부커스님, 서정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우리 또 김병건 기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습니다. 네. 김민수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계속 이 도이치모터스 검찰의 무혐의 결론 가지고 끝나지 않은 이 지금 상황이라는 부분들이 오늘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이어질지 같이 좀 예의 주시를 하면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양평 고속도로. 아니 좀 이채 양명주 계속 하던데. 근데 거기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좀 쏟아지고 있는 겁니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고 제가 좀 유력한 양평에 있는 유력한 부동산 쪽에서 들은 얘기도 좀 이제 양평 부동산 업계도 이제 그게 아니라 지역을 알아야죠.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들은 몇 군데 추정입니다. 얘기와 추정인가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됐는데 고속도로가 나면 그 터널 주변에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 있죠. 근데 거기 시야 몇 도 이내에
그러니까 분묘라고 하죠. 묘지. 예. 이게 보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옆으로 보는 건 상관없는 앞에 전체 시야에 고속도로에 분묘가 보이면 안 된다. 예. 안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그걸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이장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종단쯤에 가면 여사님 선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산이 있다는 건 이미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죠. 선산이 있는데 선산이 근데 그걸 보여서 그걸 옮겨야 되는 게 굉장히 많대요. 예. 법적으로 돈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납골당을 만들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집안이 예. 그래서 그걸 다 빼내고 거기다 납골당을 짓겠다라는 얘기가 양평 바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또 이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돼서 언제 한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독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정호진 브리핑에서 다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4시 20분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재보궐선거가 지난 수요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재보궐선거 일단은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울교육감은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됐고요.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텃밭 다 지켰습니다. 텃밭 다 지켰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한 줄 논평. 이거 복잡해요. 첫째, 얘기해 주세요. 지역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교육감 나올 때서 나올 만큼 표를 받았다. 끝. 강화, 인천 강화 민주당의 대약진이다. 왜 이걸 대약진이라고 보냐면 이 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고요. 2등이 무소속이었어요. 네. 근데 그 무소속 된 사람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해서 나갔는데 그 사람이 2등을 했어요. 둘이 합쳐서 70%를 받았었어요. 70% 받았는데 이번에는 50.97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8%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무소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강화를 저희 쪽 정치부 쪽은 뭐라고 하냐면 경북 칠곡옆에 있는 강화라고 얘기를 해요. 난 덧붙여서 한마디. 얼마 전에 만났던 기자분이 이 더불어민주당 등 포함해서 야권이 개헌을 할 수 있는 200석을 넘는 한이 있어서 강화는 무조건 국민의힘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경북 강화라고 농담삼아 얘기하는 지역인데 저 정도까지 따라왔다? 그럼 수도권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영광에서 장세일 후보가 된 거 조국당이 3등을 했다는 거. 조국당이 어떻게 보면 한 달 살이까지 했으나 진보당한테 졌죠. 진보당한테도 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동력이 없다? 조직력이 없다. 객관적 평가는 조직력이 없다. 뭐 그렇죠. 진보당의 조직력은 뭐 그래서 전남, 영광, 곡성 이건 뭐 그렇게 보면 되길 것 같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사실 금정이었죠. 금정은 직전 여론조사에서 김경지 후보가 윤희란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그중에 김우준 씨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 꽃. 그래서 오늘인가 어젠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엄청 세를 깠습니다. 또 이건 여론 조작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저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도 이 진보 진영 계열이 계속 앞서는 여론조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 지역에 그래서 국회의원이 정말 나오나 진보 진영 사람이 국회의원이 당선되나 라고 했던 지역이었는데 마지막에 보수 결집에 의해서 빼앗겼던 지역인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민주당과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뭐 한동훈 효과야? 한동훈 효과가 아니라 보수 결집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보면 민주당에 대한 약간 비토적인 성격.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러니까 지역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PK 지역에서 민주당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약간 중도적인 성향의 진보주의고 합리주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은 실망한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지난 총선보다 좀 더 적게 받았던 이유 아닐까. 저는 제가 아시는 정말 절친한 지인이 부산 금정 출신이에요. 지금 본가도 있고 여기서 이제 계속 대학까지 나왔었는데 그분 얘기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치면 북쪽에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 해운대처럼 신규 아파트 들어와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 동네가 아니래요. 굉장히 정체되고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재보궐 특성상 고정 지지층 중심의 투표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민주당 뭐 출격하고 등등 했지만 여기가 예전에 김세연 아시죠? 예. 국민의힘 거기 아버지도 저거였어요. 예, 국회의원.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국회의원 중에 세습 정치하신 분들이 몇 안 돼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 그다음에 저기 우리 제가 있는 의정부의 경민재단 거기 정도인데 내리 그냥 계속 국민의힘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선거 기간 중에 너무 좀 과도하게 추격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차라리 좀 조용하게 선거를 더 그치. 했다면 차라리 조용했으면 격차가 이 정도까지 안 났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속된 말로 나댔다는 거죠. 뭐 민주당. 나댔다. 아니 근데 저 그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차이는 확 커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이 이 금정을 엄청 많이 갔어. 그리고 네 번 갔죠. 계속 선긋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나대지 마라. 그 활동하지 마. 그게 나대지 말라는 걸 얘기하면서 선을 걷기 때문에 이 정도 되지 않았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통령이 전면에 앞장섰던 총선은 박살났는데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선거운동을 했더니 이겼더라. 그래 선긋기 그래서 지금 친한동훈계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 특정인 얘기하죠. 그 보수 패널 중에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은 보수가 단결돼 가지고 이겼다는 거죠.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맨날 싸웠잖아 최근에. 그래서 야 이런 아전인격의 해석이 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번에 납불 아닌가? 놔두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만나는 그쪽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보수가 단결해가지고 뭘 단결해? 그 기간 동안 맨날 싸웠잖아. 지네끼리 치고받고. 아이고 웃겨. 일단은 뭐 샤이 보수가 많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또 하나 있어. 민주당 김영배. 그렇죠. 김영배 헛소리는 제가 보기에는 컸어요. 그 예를 들어 이 전 그 구청장이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이 직원을 그러니까요. 병으로 삼아난 거야. 병으로. 그 뭐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죽는데 근데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선거병 어쩌고. 제가 보기에는 오바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은 자 대통령 지지도가 저렇게 안 좋은데 국민의힘 지지율과 차이가 별 차이가 정당 지지율 2%? 차이가 안 나는 이유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갤럽 조사 보면요.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30% 2% 내려갔고요. 국민의힘 28% 3% 내려갔어요. 조국혁신당 8% 그대로 개혁신당 3% 1% 내려갔어요. 그렇죠. 이 지금 거의 완전 정권 심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왜 안 오르는지 본인들이 살펴야 되는데 김영배 의원 저 발언이 사실은 금정구청장의 그러니까 민심,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상식적인 이런 부분에 좀 스크래치가 지난 있다. 총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당직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문석이 참 고마웠다. 양문석이 참 고마웠다. 네. 근데 또 웃긴 게 양문석은 또 그 지역에서 당선됐지. 그러니까 양문석이 참 고마웠다. 양문석 때문에 나경원이 살아왔고 조정훈이 살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같이 연동되는 부분인데요.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작심하듯이 3대 요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3대 요구안 관련돼서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2.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3.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3가지 얘기했습니다. 인적 쇄신, 활동 중단, 의혹과 관련돼서 절차에 따라서 적극 해명하고 협조해라. 인데요. 1. 가장 딱딱할 것 같은데 이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한남동 7인회. 뭐 7인회 사무라이도 아니고 한남동 7인회 나왔고 이것 때문에 저기 갑자기 또 도곡동 7인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7명 7인회 이거 관련돼서 오늘 우리 김병건 기자님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하시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실명 게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명 공개? 예. 이거 법적 책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하지 그쵸, 않고요. 예, 예, 일단은 저희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그 실명을 공개를 우리 하도록 김병건 하겠습니다. 기자님이 이래저래 취재한 결과 부분입니다. 자, 자 말씀해 보통 주시죠. L 비서관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이기정 의정부
비서관이고요. 이기정 의전 비서관. 예. 그다음에 K 비서관이라고 하는 김동조 국정기획 비서관입니다. 김동조. 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재산만 329억입니다. 재산이 329억 뭐 해가지고 그거 모르지. 한국제강 허성식 회장의 조카예요. 아 조카인데 이렇게 돈이 많아? 예, 주식도 많고요. 아 집안이 부자가? 예, 넘버원입니다. 돈으로는. 와 300 얼마? 360? 326억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다 포함해가지고 했을 때는 1등은 아닐 거 아니야? 1등은 아니죠. 야, 1등은 우리에게 안 박사가 있네. 안 박사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단 네. 그다음에. C 비서관 C 최재혁 홍보기획 비서관인데요. 홍보기획.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서 그 국악공연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KTV에서 했던. 예. 그거 기획자야? 예, 그거 기획하신 양반입니다. 그래서 홍보기획 그래서 예. KTV 국악 그거 해가지고 예, 김건희 좀 뭐 그거 했냐 또 예. 양문석도 그 얘기했지 기생 발언 해가지고 또 두들겨 맞았잖아. 응? 그러니까 강기훈이 고맙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다음에 K 선임 행정관. 바로 나왔습니다. 예, 이분이 그 유명한 강기훈. 체리따봉에 나왔던 강기훈 국정기획 선임 행정관입니다. 이거 화면 올려주세요. 체리따봉. 그렇죠. 권성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던 그 유명한 체리따봉. 그러니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강기훈하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강기훈이랑 한번 들어가겠다. 네. 근데 이제 강기훈이 어떤 사람이냐, 대통령한테 얼마나 많은 신임을 받고 있냐면 그 대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저기 그 쇼츠로 그거 있잖아요. 여가부 폐지. 장명 월급 200만 원. 저거지. 주적은 북한. 페이스북. 예, 그다음에 뭐 원전 채광국 건설. 그러면 대선 다음 날 정권 교체. 이런 단문 메시지 만들었죠. 그게 작품이 강기훈 그게 강기훈 작품이고요. 멸콩 챌린저 했던 것도 이 강기훈의 작품입니다. 진짜 멸콩 챌린지를 그러면 저기한테 얘기한 거야? 신세계? 아니죠. 얘가 그걸 만들었고 그걸 만들어서? 네, 다 따라한 거예요. 그게 강기훈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이쁨 받았겠네. 엄청 그러니까 술 먹고 음주운전에 걸렸는데도 파면도 안 하고 견책도 안 하고 1년 6개월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입 다물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최근에 청와대 행정관 관련돼서 음주운전 사고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인데 어떠한 견책 조치도 받지 않았다. 이게 아마 있을 텐데.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다 잘려요. 공무원들은 잘려. 예. 근데 왜 안 잘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면 조사 중이다. 안 잘리고 조사 중이래. 아니 그 조사는 언제 끝나는 거야? 응? 앞으로 한 2년만 남았나? 아니 무슨 문다혜는 오늘 봤더니 용산 경찰서 같은데. 4년 정도 남았을 겁니다. 2년 5개월,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은 계속 조사 중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얘기했던 K 행정관 김성용 인사비서관이고요. 인사비서관 김성용. H 행정관은 황정호 국정기획 행정관입니다.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행정관입니다. 비서관도 아니고 선임 행정관도 아니고 그냥 행정관이에요. 근데 가장 김건희 최측근이라고 계속 나온 게 H잖아요. H. 네, 김건희 씨를 작은 엄마로 부르고 대통령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황정호입니다. 뭐야? 그러니까 작은 엄마 삼촌? 진중권이 아크로비스타를 갔을 때 진중권을 모시고 나와서 솔수 운전해서 진중권을 데려다 줬던 집까지 사람이 데려다 줬다는 게 이 황정호입니다. 이거는 진중권 씨가 직접 얘기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황정호가 황정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해 출신이고 어쩌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명석유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게 밖에서 키우는 게.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키우는 게. 토리급이란 얘기지. 그 정도야? 네. 아니 김건희가 가장 이뻐하고 좋아한다고. 예전에 박영선 그 총리설 나왔을 때 그게 황정호 씨 발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 황정호 발이었다 그게. 네. 거기랑 양정철이랑. 그다음에 마지막 한 명. 그다음에 강훈 씨죠. 강훈. 예. 요즘에 말 많았던. 왜 말 많았어요? 강훈요? 설명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게 말 많았다? 어느 정도였냐면 강훈 씨가 포항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포항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포항은 뭐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하는. 근데 여사가 말렸어요. 왜? 내 곁에 좀만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나 너무 정확하게 맞췄어. 나 이거 정말 모르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그만큼 자기가 이게 부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입안에 혀가 따른. 여기에 또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강훈 말고도 이원모와 이기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원모야 뭐 이미 김대남 씨가 녹취록 공개한 거에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많이 좀 나왔던 게 이 사람들이 직책이 청와대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실 보면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이에요. 예를 들어 수석이 아니야. 수석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지금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들은 뭐야? 바지야? 바지인 거지. 욕바지. 욕바지. 대통령한테 욕바지. 아니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잖아. 그 김대남이 얘기했나? 40대 이 7명 데리고 김건희가 주물럭거리면서 얘네들이 거의 떵떵거리면서 다닌다면서. 그럼 이게 대통령실에 나름의 이게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이 7명인지 8명인지 이 사람을 다 제2부속실로 보내자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야지 그 대통령실에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나마 좀 정상화될 수 있다. 근데 얘네 한꺼번에 보내면 일이 될까? 더 황당한 얘기 드릴까요? 지금 여사님의 집무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아니 집무실 옆에 있다는 얘기 나왔어요. 예,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하고 같은 층이에요. 같은 층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같은 층에 있대. 진짜 이거는 자, 여기까지. 야 이게 진짜 이 대한민국 제대로 국정 운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박근혜 많은 분들 얘기하는데 최순실 정말 억울해할 것 같아 이러면. 아이고 참. 저기 한동훈 씨가 요구한 3가지 조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딱 하나는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여사님의 활동 중단.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뭐 특혜인가요? 거기서 이혼 얘기 나온다며. 예. 그러니까 지금 3가지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백담사를 보낸다. 백담사를 보내는 게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활동 못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혼한다. 그다음에 최근에 쏠쏠 나오는 게 그 탈당, 대통령 탈당. 이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 탈당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가 있었냐면 총선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민주당이 한 153이나 160 정도 하고 나머지 140 정도를 국민의힘을 한다면 한 80명에서 90명 정도를 데리고 탈당을 한다는 거였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아니 여당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김건희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대통령이 탈당해라. 우리나라 그런 적 많았잖아 옛날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요 얘기가 지금 4시 30분 탈당을 못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한테 탈당을 요구를 못 해요. 아니 지금 못하지. 내년에도 못 해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시간이 막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37분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3가지 부분 중에 가장 의미심장했던 게 3번째였어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 규명을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된다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뭐가 될까? 활동 중단 말고는 없어요. 이거 그냥 하나의 뭐 다음 주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가 있는데 그때 압박하기 위한 뭐 그런 압박용 아니면 대국민 선긋기용 이건가? 그렇습니다. 저는 단독 회담에서 좋은 어떤 성과가 나온다?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합의 볼 게 없어요. 양쪽 다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게 없어요. 주고받을 게 없는데 지금 국정감사 시즌인데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뭐겠어요? 예산안 심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요. 내년도 예산이 2022년도 예산 규모하고 총액으로 비슷합니다. 666 정도 아니에요? 666? 666조. 예.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GDP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GDP는 올라갔는데 국가 예산은 그대로다. 그 얘기는 뭐냐면 GDP가 올라감에 따라서 국가 예산도 같이 올라가줘야지 서민들이 사는데 정부에서 지금 돈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세수폰권 났기 때문에 그렇죠. 다 옥죄고 있는 거고 지지난 방송이 있지만 군인들 급식비도 안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는 바람에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움인 거예요. 정부가 돈을 써야 되거든요. 정부가. 근데 돈을 써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뭘 해야 돼요? 지역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SOC 사업, 교부금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요? 정부 여당한테 받아야 돼요. 안전부 장관이나 부총리한테, 기재부 장관한테. 그러려면 여당에 있어야죠. 그래서 예상보다 반란표는 적을 거다. 예상보다 반란표 적을 거고 어차피 지금 12월 달 되면 어차피 예산안 처리하면서 또 지금 또 소소히 만들고 또 밀실을 하면서 자기 지역구 따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등등 때문에 지금 당장 반란을 못한다였고 일단 다음 주 독대도
별게 없다. 서로 주고받을 게 없다. 아직까지 봤을 때는 크게 주고받을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기싸움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만났다? 그래서 우리 나쁜 사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지켜봐줘. 그리고 한동훈은 어찌됐건 간에 나는 할 말을 다 했다라고 던질 거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 벌써 나온 게 한동훈의 3대 요구 관련돼서 불편하다. 벌써 불편하다 했는데 이게 계속 불편해하지 않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 안 할 겁니다. 내가 보기엔 짜고 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국감픽입니다. 네, 화면 올려주십시오. 이게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감사원장, 최재희 감사원장 15일 날 있었던 국정감사, 법사위 국정감사인데요. 저는 이거를 보고 야 진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유일상종이고 야 대한민국 충성하려면 대통령한테 충성하려면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그 기관의 고유한 특성도 다 무시하는구나. 뭐라고 했냐면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래. 국정을. 이 사람 작년에 국회에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감사원은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뭐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 사법부도 마찬가지지만 사정기관이에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인데 버젓이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가서도 국정을 지원하는 데래. 국정을. 와, 그래서 내가 이를 봤다가 기가 차고 코가 차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저기도 있었대요. 30년째 감사원에 있었답니다. 이거 완전히 어용 아니야, 어용 진짜. 기가 차고 코가 차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사람이 감사원장을 하고 있으니 이날도 대통령실 증축 관련돼 가지고 쏟아지는 의혹들, 특히 무허가 업체들이 증축에 관여했는데 그걸 누가 지시했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랍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볼 때는요. 왜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몰희해 같아요. 아니 이 사람 30년 동안 감사원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있으면 권력 기관에 대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권력 기관이 있고 그 권력 기관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라면 사헌부와 사관원이 필요한 건데 감사원도 이 사헌부의 역할을 하던 데예요. 근데 그러면 사관원은 뭔가 잘못했다, 나쁘다, 미우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언론사잖아요. 언론이지. 언론 틀어막았죠. 언론도 입 틀어막고 사헌부도 입 틀어막고. 자, 그러면 권력기관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몰리해요. 저는 상권 분립에 대한 몰리해고.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예전에 이회창 씨 아시죠? 이회창 씨가 대쪽 감사원장으로 인기 얻고서 이제 대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고록에 뭘 썼냐면 자기가 감사원장을 지냈는데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임명된 후에는 대통령의 어떠한 지시나 이런 걸 따르지 않는 게 감사원장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감사원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 맞죠. 예. 근데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추윤 갈등 시절에 윤석열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법무부 장관 추미애한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거의 사실 이해창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사실 리메이크한 건데 지금 감사원장이 하는 건 부하야, 부하. 조리죠. 부하야. 조리라고 해야 아이고, 하여튼 일단은 요거는 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공개된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 코너입니다. 우리 특히 앞서도 김명건 기자가 오늘 나와서 다양한 정보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 계시는데 받은 글 유언비어 보관소로 넘어가 있습니다. 자, 받은 글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기자들이 이러저러한 정보를 보면 하고 가로치고 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막 교환해요. 저도 이제 대변인 할 때 보면 우리 기자분들이 그런 거 막 많이 보내줍니다. 일명 이제 받은 글인데 저희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믿지 마세요. 일단은 믿지 말고 이러저러 떠도는 이 얘기가 있더라라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는 믿지는 마십시오.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러저러한 얘기가 되는지 유언비어와 관련된 부분들 이 정치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했던 핫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병건 기자님 어떤 부분 취재했습니까? 자, 일단 이거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첫 번째로 이거는 어느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건데 일단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 기대가 돼요. 21일 날. 왜요? 뭐 때문에? 21일 날 국정감사에서 엄청나게 폭로될 것 같아요. 뭐가요?
그 명태균 씨가 창원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단 문제를 유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사실은 세종시로 가야 되는 거였대요. 근데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그러면 그 21일 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고됐지만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 이날 국감 출석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단은 나올 것이다. 국가산단을 명태균이 본인이 유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세종으로 갈 거였다. 예. 그래서 뭐 실명 어차피 아유, 믿지 않는 거니까. 믿지 마세요. 계속 월요일 얘기하지만. MBC에서 월요일 날 단독 보도가 나갈 것이라고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다. 예. 이게 첫 번째 유언비어입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좀 뭡니까? 시리어스합니다. 네. 예. 믿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제일 핫한 게 뭐죠? 흑백요리사. 예. 흑백요리사 백종원 씨가 드디어 정치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잠깐. 백종원 씨가 정치권 들어온다고요? 네. 그 어느 당?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선거는 가장 빠른 게 지방선거. 2026년 지방선거인데 백종원 씨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나올 사람은 아니야. 예. 그러면 최소한 기초단체장 아니면 광역단체장인데 정치 1도 안 했어. 그러면 이 양반이 지금 충남 출신이잖아요. 논산 해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충청도로 나오는 겁니까? 응? 자, 그러면 민주당 K 의원이 이 얘기를 듣고 백종원 씨를 만났대요. K 의원이 민주당? 예. 제가 실명은 하면 큰일 나겠지. K 의원이 가서 만났고 그래서 도지사 자리를 제안을 했대요. 충남도지사. 그렇지만 연고가 있으니까. 예. 충남도지사를 제안을 했고요. 근데 백종원 씨 얘기는 난 충남도지사는 관심 없다. 왜? 나는 자기 동네고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다. 서울시장? 예. 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상호가 강원도지사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봅니다. 지금 우상호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꽤 많이 지난번에도 당내 경선 출마했고 꽤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미 캠프를 꾸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울시장 나가려고 국회의원도 안 하는 그렇죠. 사람이죠. 이번에 불출마를 한 거죠. 근데 고향이 철원입니다. 그건 제가 아는데 그래서 강원도지사로 터냈다 바꿨다 방향을. 예. 굉장히 억울해하십니다. 우상호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백종원 씨 하면 워낙 국민적 인지도 뭐 다 알잖아요. 다 뭐 음식계 대통령으로 하니까. 근데 저는 이거 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초짜 대통령 검찰 생활 수십 년 하다가 6개월 만에 대통령 대에서 대통령 후보되고 등등했던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겪고 나라가 지금 들쑤시고 있는데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 부총리급이죠. 네? 국무위원이 되는 서울시장이 나간다? 그것도 제1야당에서 난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100번 양보해서 예전에 가수 이선희 씨가 서울시의원 나와서 당선되고 뭐 이런 게 한 거 있고 국회의원 중에 연예인들이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왕왕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 등등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광역단체장, 대통령 이준 씨도 대통령 했었어요. 아니 국회의원 했었어요. 국회의원 뭐 이주만 했나 강부자도 했고 최불암도 했고 다 했지. 근데 한 명 이거는 이제 행정 수반이 되는 부분이에요. 서울시 이런 부분이 맞을까? 홍준표도 대구시장 하고 있어요. 아니 홍준표는 정치 오래 했잖아. 무슨 소리야? 행정하고 정치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럼 이재명도 했는데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정치에 대한 어떤 굴욕과 경험이 있으면 참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뭐 맨날 요리하고 있고 뭐 평가하고 그랬다가 갑자기 서울시장? 뭐 서울시 시민들한테 뭐 요리 베풀 일이 있어? 유인초는 뭐 연기 잘해서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됐나요? 국회의원 안 했구나. 장관 했구나. 거긴 안 했어. 거기는 선출직이 아니야. 임명만 했지. 했어. 자, 거기는. 일단은 아니 잠깐 이거는 굉장한 건데. 일단 이거 믿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걸 복수의 사람으로 이게 들었어요. 몇 명한테 들었습니까? 크로스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총 3명한테 들은 얘기예요. 3명? 각기 다른 3사람한테. 각기 다른 3사람인데 3사람 다 맞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백종원 씨가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의 뭐 공천까지는 아니야. 뭐 후보로 거론될 것인지 아닌지 일단 한번 지켜보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야 다음은 뜨겁다. 뜨거워. 자, 우리 바이든 날리면처럼. 자, 오빠. 오빠. 그 오빠가 누굴까? 그 계속 공방됐잖아. 네. 근데 친오빠래? 그러니까
친오빠라고 했는데 웃겼던 게 뭐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갔을 때 야 이러다가 진짜로 친오빠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말을 했는데 그 방송 중간에 속보로 친오빠다 그래가지고 뒤집어졌다고 하던데 아니 다시 지금 명태균 씨가 친오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은 오빠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계속 들었다라고 라고 했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통상 그 여사님은 대통령을 오빠라고 안 부르고요. 아저씨. 그래 우리 아저씨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 우리 아저씨. 그거 저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보통. 자 우리 아저씨 그거 저거 있잖아 뭐 이러는 거야. 야 심각하다. 근데 오늘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했어요. 오늘인가요?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친오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라고 봐요. 지금 국민들한테 있어서 이게 사실여고 팩트가 아니라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야. 인식하는 부분.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팩트도 있지만 정치는 해석의 영역인 거예요. 국민들은 이 사건을 친오빠가 아니라 윤석열로 인식한다는 게 일단 하나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거 친오빠면 이게 가족이 국정농단 한 거 아니냐. 도대체 친오빠 뭐 했냐.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냐. 이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뭐 찾고 있어. 뭐 또 핫한 거 찾고 있나? 응? 지금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이거 밈 됐어요 지금 밈. 아 밈. 밈이 됐어야죠. 아니 우리도 지난번 썸네일 제목이 그거잖아요. 철없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응? 네, 그러니까 뻑하면 이제 철없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건데 일단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가장 많은 건 그거와 저거였습니다. 그거와 저거. 그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남편인데 그거 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대지. 일반적으로 아무리 부부 사이가 나쁘더라도 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냥 물건이지. 그것 저것. 야. 이것이 아니고 그것 저것이에요. 나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옛날에 MBC 드라마 중에 김영애 씨 고인이신 김영애 씨가 나왔던 드라마 중에 자기 며느리를 저거 치워 그렇게 한 대사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야. 예, 이것 저것입니다. 야, 제가 통한 거로. 이거 부분 참 오빠는 양반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통용되고 있다고 아마 오빠라는 표현을 정말 대통령한테 했다고 하면 극존칭. 극존칭이야. 아저씨는 극존칭. 야 진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건 이제 뭐 재미삼아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제가 정말로 확인 못했고 딱 한 사람한테만 들었어요. 딱 한 사람인데 첫째. 한동훈 대표 가발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거는 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많이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근데 아직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않는 이상 예. 아니 뭐 황교안은 안 그런다. 근데 또 하나 속설이 또 나왔어요. 뭐요? 보종 속옷을 입고 다닌다. 아니 뭔 남성이 보종 속옷?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갑바 막 이런 거야? 갑바 나오고 배 들어가게 하는 약간 압박용 런닝 같은 걸 입고 다닌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 몸 자체는 보면 수트발은 받아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야 수트발이 받으니까. 보정속으로 입어서 그렇다?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부인하고 별거설이 있어요. 부인 별거설인데 우리 김 기자님 걱정된다. 아니, 믿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별거설이 있는데 믿지 마세요. 표면상의 얘기로는 자, 딸을 미국에 갔지. 미국에 보낸다는 설로 해서 지금 부인도 미국에 갔어요. 근데 돌아다니는 얘기는 두 사람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사실상 별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안 좋아졌나 물어보니까 옛날부터 안 좋은 거 아니야? 비대위원장 갈 때 그렇게 반대했었대요. 아 부인이 정치권 들어가는 걸 반대한 거구나. 그렇지. 법무부 장관까지는 좋지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치계에 아예 발을 담그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말렸고 반대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다. 근데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대남 씨 3차 엑스파일이 그거잖아요. 한동훈의 치부를 샅샅이 훑어라 그러면서 이명수 기자가 만들어준 게 한동훈 대표의 장인인 갑자기 또 이름이 까먹었네. 그 조폐공사 그때 파업유도 사건의 검사 그것 때문에 유죄까지 나왔던 진형국. 그래서
그 처가 얘기 나오는 거를 싫어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영구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종소건 얘기까지, 예? 보종소건 별거설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좀 다루진 않았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 관련돼 가지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녹취록을 깠습니다. 녹취록을 깠는데 여론조사 대선 기간 동안 마지막 열흘 동안 매일 여론조사했고 그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돼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경북과 경남의 예비 후보들한테 돈을 삥 뜯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일파만파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김병건 기자님과 같이 하는 정호진의 브리핑 오늘 나눌 얘기는 다 나눴습니다. 오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고 저 다 일일이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커스님, 서정현님, 아이고 제가 아시는 또 미스바님 이렇게 또 같이 오늘 라이브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병건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름 재밌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너무 김병건 많은 얘기를 했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김병건 기자님과 이렇게 같이 브리핑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서 고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예, 의견 주시고요. 예, 정치 뉴스보다 더 재밌네요. 혼자 듣기 너무 아까운 소식입니다라고 부커스님 남겨주셨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2024년 10월 18일 정호진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입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